소유권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용익물권은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는 권리. 자,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용 수익 처분과 같은 것을 권리라 한다, 권능이라 한다. 권능이라 한다 했죠. 그러니까 권리를 구성하는 부속품이 뭐다?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까지로 우리가 봤고, 저걸 그림으로 다시 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당분간 요 계약을 법률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는 거야. 아까 우리 저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었죠, 이제? 어떤 의사표시를 봤을까? 청약, 승낙 이런 의사표시를 봤죠. 아까 우리 계약에도 이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정려, 교환 이런 것처럼 계약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법률행위에도 뭐가 있다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럼 지금처럼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이라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또 단독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이 있어. 의사표시도 이름이 있고 계약에도 이름이 있고 법률행위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라는 큰 개념, 제일 큰 개념이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무슨 행위를 한다 이러면 무슨 행위다? 권리 의무관계를 형성시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이다. 계약을 맺는다. 그럼 법률행위라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자 봅시다. 매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뭐랍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사자는 반드시 누가 된다? 사람만 되지 물건이 법률행위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럼 당사자가 뭘 정해야 될까? 목적을 정해야 돼. 목적. 행위를 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그럼 이 법률행위 있어요. 매매 계약이라는 이 법률행위에서는 가본 목적이 뭡니까? 대금 1억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고, 어른 목적이 뭐였죠 아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왜 법률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그 정한 목적을 나만 알았었는데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알려야 돼.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서 합의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한 다음에 의사가 어디 있죠? 내 마음속에 있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뭘 해야 된다? 알려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1단계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해서 성립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존재하면 된다.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바본지 똑똑한지를 따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야. 존재하는 것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돼. 자, 법률행위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만들어진 법률행위가 제대로 만들어졌냐 잘못 만들어졌냐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단계가 2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만들어진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지는데, 이걸 뭐란다? 효력요건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효력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효력요건은 뭐냐? 1단계 성립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안 따졌죠. 자, 당사자는 사람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돼. 능력을. 자, 1단계에서는 안 따졌죠. 당사자 존재하면 돼.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써죠.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그 당사자인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것이 뭐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능력을 제대로 못 갖추면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뭘 따져야 될까? 목적을 따지면 되겠죠. 당사자가 정한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 그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실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는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도 있어야 된다. 타당성도 있어야 된다. 요 네 가지를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된 목적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한 개 남은 게 뭐예요?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가 무슨 말? 이제 오늘 하도 많이 가르쳐줬다, 이제. 몇 개 가르쳐줬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네, 벌써. 법률 용어를 지금 엄청 배웠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인강해서 자꾸 일주일 내에 복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올 때는 의사표시가 묻고 이러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 대화가 돼야 뭐 이 책을 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의사는 어디 있어? 마음속에. 표시는 어디 있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뭐예요? 내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의사표시가 뭐라고? 어떻게 드러내면 될까? 문수로 하든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수로 한다면 뭐라지? 서면으로. 말로 한다면 뭐라지? 구두로. 그러니까 드러내는 방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내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상대방한테 알리면 되는 거야. 알리면. 여러분도 의사표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맨날 한다. 맨날. 의사표시를 객하게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맨날 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기분이 뜨름하면 어떻게 해? 쌍심지를 켜고 의사표시를 표시하고. 맨날 의사표시를 하면서 살면서도 의사표시가 뭔지를 모르면 말이 되겠나고.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생각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 이걸 뭐란다?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때는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돼야 돼. 일치돼야 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여러분들 비정상인 사람도 많이 살죠? 별로 안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뭐야? 좋은 척 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좋아 죽겠으면서도 겉으로는 말한다? 팅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한 대로 드러낸다. 이게 뭐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지. 그래 정상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완전한 행위를 하게 됐다고. 완전한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뭐다?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저기서도 각각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발생했나? 채권 채무 발생했고, 또 이행이라는 행위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 변동이 일어났죠, 이제? 그래서 소유권이 취득되고 계약관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대로 하면 권리 변동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다가 이렇게 문턱이 하나 있다 칩시다.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이 있는데 법률행위를 1단계 성립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갈까 걸릴까? 순조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순조롭게 넘어갔다는 뭘 하죠?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유효가 무슨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 내가 채권 발생을 원하면 채권이 발생했고, 물건 변동을 원하면 물건이 변동됐고, 소유권 취득을 원하면 소유권이 취득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유효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1단계 성립요건은 통과했는데 2단계 효력요건을 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거예요. 하자가 생기면 순조롭게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문턱을 아예 못 넘어간 걸 말한다? 아예 못 넘어간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가 무슨 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아예 문턱 앞에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턱을 넘다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겠다. 그지? 넘는 것도 아니고 안 넘는 것도 아니고 담벼락을 넘다가 철조망에 옷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애매한 요 상태를 뭐란다고? 지속 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 가능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사람이 한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됐죠? 자, 사람이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의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무슨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아니면 애매하든지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무효가. 그런데 이 무효나 유효는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은 이 애매한 거예요. 확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일단은 효력을 줍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유동적 유효.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아까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근데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되든지 지속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지속 가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논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각 나라마다 법을 정할 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무효로 한다. 누가 정했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거는 무효로 하자. 정한 거예요. 왜 무효로 했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한 거예요. 내가 철도 나서 보니까 내 이름이 김갑동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 허구 많은 이름 중에서 왜 김갑동이라고 지었어?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김갑동이 됐나 따지면 돼, 안 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싫고 좋은 거는 있겠지만 따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뺄 수 없겠지.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요거는 지속 가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이 세 사람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 그런 사람들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인격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 행위를 한다, 뭐 한다. 못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법정 대리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즉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행위를 했다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지속 가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미성년자만 잘 보시면 돼.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몇 살? 만 19세 이하 미만. 이하야 미만이야. 미만입니다. 미만이니까 19세는 미성년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19세는 그러니까 성년자야, 미성년자야? 성년자 이래야지, 성년자. 19세는 성년자입니다. 옛날에는 20살이 성년자였죠? 몇 년 전에 한 살 낮춘 거예요. 19세가 미성년자예요. 아, 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 의미가 뭐지? 나이를 보니까 인격체로서 완성이 되었다, 미완성이다. 여기 이제 미완성된 인격체를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완자를 지금 빼버리고 미성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행위를 한다, 뭐 한다.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행위를 하도록 풀어줘 버리면 계약을 맺는 쪽쪽 상대방한테 당하겠죠, 그죠?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법정 대리인이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될까? 친권자가 되는 거야. 친권자는 누가 될까?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부모를 말한다? 친권자라고 합니다. 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식의 행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자식이 19살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성인자이기 때문에 연식을 보니까 뭐요? 인격체로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부모가 간섭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되면 성인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할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부모가 간섭을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9살. 아주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 때 지금 한대로 한다니까. 근데 19살짜리가 결혼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죠. 왜 물어봐? 자, 1번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으로서. 2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존경의 대상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지금 이제 돈도 많고 막 할 일만 많은 거예요. 막 아버지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허락도 없이 결혼했으니까 거기 내 혼인 거 취소하겠다 때 안 돼. 그거 안 된단 말이지,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은 말이지. 19살은 고사하고 막 30살이 돼도 미성자야.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혼자 생일을 못 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도움 없이 행위를 했다면 지속 가능이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누구냐? 그것도 한 명만 봅시다. 많이 보면 헷갈리니까. 만취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취자. 술 취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 그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그 무효야 무효. 무효니까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해도 돼. 이행을 했다면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만취자, 심신상실자, 유아, 그 다음에 무슨 강인, 미친 사람은 뭐라 하죠? 미쳤다를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광인 이렇게 적어요. 아니요, 미친 사람. 또 치매, 중증 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의사 능력이 없고 그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무효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 의사표시는 요건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고? 유효. 비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겠죠.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요거는 왜 다담? 오늘 봐야 되나? 이 4가지가 뭐냐면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요 4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다시 본다. 흰 글씨까지가 뭐예요? 하얀 글씨까지가 정상이죠. 노란 글씨는 비정상이야. 비정상으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거나 지속 가능이 되거나 되는데 어떨 때 무효가 될 것인지 어떨 때 지속 가능이 될 것인지는 내가 정했다, 국회에서 정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기를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다 아니다. 진이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B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효력을 주는데 상대방도 내가 비진이로 행위를 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은 무슨 말이에요? 통정의 표시할 때 통정. 서로 짜고서 이런 뜻이야. 허위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뜻인데 서로 짜고 거짓으로 행위를 한 것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착오는 무슨 말이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한 불일치 사실을 나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했으니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일단은 효력을 줍니다. 일단은 효력을 준다는 뭐라 하죠? 지속 가능이다. 아까 유동적 유효 뭐예요? 지속 가능이 유동적 유효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사기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를 잘못한 거예요. 하더라도 요거는 뭐 하기로 하자? 지소 가능하기로 하자라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 무효 취소가 성질이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적 무효 취소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 절대는 무슨 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뜻이야. 절대. 우리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걸 쓰죠. 절대평가는 딱 선을 꺼놓고 무조건 여기 카트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지. 60주만 넘으면 뭐 인원수가 뭐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다 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인원수를 뽑아놓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상대평가는 뭡니까? 인원수를 정해놓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인원수를 정해놓고. 성적이 얼마 되든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봐가면서 이런 뜻이죠. 사람 봐가면서. 상대평가를 바뀌어버리면 중개사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에 만약에 10,000명을 뽑겠다 이러면 뭐야? 점수가 70점이 돼도 10,000명 내에 안 들어가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60점만 되면 뭡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합격시 주는 거예요. 그냥. 인원수를 따지지 않는다. 절대, 상대. 다시 본다. 절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 예외가 없는 거야.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 절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러면 어떻게 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을가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10만 원 받고 자전거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18세 미성년자가 딱 보는 순간 18세 미성년자가 딱 보는 순간 취소 가능 바로 나야 되겠죠. 취소 가능. 이 계약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는 아까 효력이 있다 없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은 유효이기 때문에 점유를 넘겨주면 소유권도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그것을 4월 1일 날 다시 매매를 해서 배행에 또 팔은 거예요. 그리고 점유를 넘겨주면 배행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 A가 2달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법정 대리인 A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를 붙인 이유를 알겠죠?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추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추인을 선택합시다. 추인이 무슨 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한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법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자를 많이 알면 법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추인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위를 추가 뭐예요? 뒤쫓아가서 이 말이죠. 뒤따라가서 이는 무슨 말이고 인정해 주겠다.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완전한 행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2달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 했습니까?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기가 위험해서 차도 많이 타고 위험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서 니 잘했다. 아버지도 불안불안했는데 잘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 준다고. 인정해 주면 이 매매 계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받고 팔았노? 하니까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이놈 자식 그거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고 팔아도 되겠냐? 어른 찾아서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 못한다. 그게 뭐예요? 취소야 취소. 그럼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 소가 무슨 말입니까? 소가 무슨 말이에요? 맺은 계약을 소멸시키겠다 이 말이죠.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달 뒤에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어. 취소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으니까. 뭐 무효인 소유권이 없는 사람부터 사가자니 이 사람도 소유권이 없어져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나서 A가 병을 찾아와서
어리 지소를 통해서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했을 때 뱅이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모르고 샀으니까 못 돌려줍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몰랐다가 무슨 말이야 선의죠 그죠? 근데 이 지소는 절대적 지소다 상대적 지소다 당사자에 관련된 지소이기 때문에 절대적 지소입니다. 절대적 지소이기 때문에 고유가시를 상대방이 따지 안 따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됩니다. 지소를 해버리고 돌려주세요 이러면 병도 돌려줘야 돼. 그게 절대의 뜻이에요. 돌려주고 얼로부터 오토바이 자전거 값을 10만 원을 대받아오면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 이게 절대의 뜻이에요. 자, 절대는 무슨 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르고 산 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미성년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절대로 놓은 거야. 당사자 보호가 더 중요한 거야. 상대적 무효지수는 뭐냐면 가령 갑이 자전거를 얼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50만 원 받아야 될 자전거를 10만 원 받아 팔았다. 근데 2살 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무슨 취소입니까? 사기를 당한 취소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보호가 되는 거예요. 팔았고 또 팔았는데 뱅이 모르고 샀다면 이 사람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취소는 반드시 밑에 뭐가 들어간다?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기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제3자가 보호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항상 뭘 따져봐야 돼? 빨간 줄 위이냐 밑이냐를 따지면 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비, 통, 착, 사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의사포시와 관련된 하자는 4개죠, 그죠? 요 4개는 무슨 무효취소? 상대적 무효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된다? 선의의 3자가 보호가 됩니다. 근데 요 4개를 제외한 다른 무효취소는 선의의 3자가 보호가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애울지 말고. 그 하자가 비통착사, 의사포시와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돼. 의사포시와 관련된 것은 선의의 3자가 보호가 되고 의사포시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뭐야? 선의의 3자가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요 가지를 봤습니다. 요 가지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먼저 알아야 공부를 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모든 게 다 보이죠. 여기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데 이 구조가 잡히는 거야. 근데 자동차를 타고 숲을 보면 어떻게 돼? 맨날 뒷공무니만 따라가서 보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 달, 2달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민법 몇 월 달까지 하랬죠? 4월 달까지는 열심히 하시라 했죠. 예? 그때까지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한 장을 언제까지 머릿속에 하라고?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지금부터 해서 4월 말까지면 6개월. 6달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쉬우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가르쳐주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구조가 잡혀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구조를 안 가지고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 막 산만한 지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이제 살을 계속 붙여 나갈 거예요. 학정에 관련된 거 쭉 보고 가능에 관련된 거 쭉 보고 이러면 뭐 이 이제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당사자에 관련된 거 해도 수십 페이지 나오고 목적에 관련된 거 쭉 보고 이렇게 전체 구조를 잡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첫날 봐서 민법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듣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뭐부터 먼저 봐야 돼? 중요하고 어려운 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기억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지금 기억력이 1분도 안 돼요. 뭐 알아야 뭐 기억을 하지.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또 기억력이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력이 며칠, 이틀.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이틀 정확한 기억을 하면 돼. 그러면 시험 치기 전날 1차 보고, 시험 치고 나서 2차, 시험 치기 그 전날 2차 보고, 그래서 이틀 1차, 2차 딱 보고 들어가면 완전한 기억력을 가지고 시험 칠 거 아니에요. 이틀 기억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틀 3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희미해지는 거야. 시험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희미한 기억력입니다. 그게 사람 발목 잡는 거예요. 아예 모르든지
아예 모르면 어떡해? 찍고 그냥 다른 문제라도 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삼각형인 거야. 이게 분명히 본 건데 정확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지. 넘어가기는 아깝고 그냥 찍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고민하면 뭐야? 1분, 2분 넘어가 보니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기억력을 이틀 동안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시되 자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쭉 봤으니까 책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복습을 또 합니다.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보시라 하는 것만 쭉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표를 내던 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읽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쉬는 시간에 보면서 읽으면 좋겠고, 못 읽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좀 참으시고. 자, 이 페이지를 폈죠? 이 페이지.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볼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을 법률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을 치고, 연필로 줄을 치면 되겠죠?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만 줄을 딱 칩니다.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연필 가져오세요. 볼펜 가져오지 말고. 볼펜까지 칠 사람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알아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필로 치는 게 좋지 않겠냐. 왜? 나중에 쓸데없는 건 또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3, 4월 달 가서 볼펜으로 칠을 하고. 그리고 초보 시절에는 연필을 갖고 자꾸 모르는 거야. 책에 적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밑줄 치고 또 쉬운 말로 풀어서 적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까 계약은 뭐라 했죠? 계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 안 와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밑에다 약속을 하는 거 이렇게 적어 놓으라니까. 이행은 뭐라 하죠? 약속을 지키는 거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책을 읽을 수 있지. 이행이라는 말을 백날 읽어도 이행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책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지? 이러면 약속을 맺는 것이고, 이행은 뭐지? 이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그걸 했다가 나중에 이제 3월달, 4월달 넘어가면 이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이 좀 쪽팔린다 싶으면 또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연필로 찍었어요. 자, 다시 본다. 법률관계는 뭐라고? 권리, 의무관계죠. 아까 저기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채권, 채무가 생겼죠? 이걸 우리가 갑과 을이 채권, 채무관계라는 법률관계로 연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법률관계입니다. 계약을 맺으니까 갑과 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다, 엮였다가 이 관계가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권리, 의무 관계로 엮였죠. 그게 채권, 채무관계로 엮인 걸 우리가 법률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 다음 내려서 권리 변동이란 말이 보인다. 그죠? 권리 변동. 요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1단계 승인 요건과 2단계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 결과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죠? 아까 저기서도 갑과 을이 계약을 제대로 맺으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고, 그게 권리 변동 아닙니까? 이행을 제대로 하니까 물권 변동이 났죠? 그것도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이 났다. 근데 이 권리가 변동되는 행태가,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권리 발생을 다른 말로 취득이다라고 합니다. 취득.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원시는 무슨 말 같아? 원시. 시가 뭐예요? 시작한다.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없던 것이 최초로 발생한 걸 말한다.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짓기 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갑이 건물을 원시 취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물의 신축,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저기서도 갑과 을이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죠? 채권 채무가 발생했죠. 채권 채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채권 채무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새롭게 발생했죠. 그것도 뭐라 한다? 갑과 을이 채권 채무를 원시 취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승계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계승이 무슨 말이에요? 계승, 이어받는다, 물려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 있었던 권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이걸 승계취득이라 하는데 그 승계의 현상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자, 이전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를 이런 뜻이에요. 전부를. 설정은 무슨 말? 일부를 이런 뜻입니다. 일부를. 이전은 전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고 설정은 권리의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근데 이 이전적 승계를 다시 나누면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특정은 무슨 말이냐면 콕 찍어서 이런 뜻입니다. 콕 찍어서. 특정 콕 찍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네. 콕 찍어서. 연필로 찍는 게 좋겠죠, 예? 볼펜으로 콕 찍어서 찍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학원 가서 뭘 배우는고 학생이 집에 애가 뭐야? 엄마 책을 싹 뒤집어 보니까 특정 밑줄 치고 콕 찍어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애가 엄마를 존경할까 지부도 못한다 생각할까? 아휴 이것도 몰라가지고 콕 찍어서 찍어 놓은 거 쪽팔리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책 간수 잘하시고 나중에 시험 제목 곤란한 문제가 있죠, 그죠? 민법 첫 시험을 치는데 뭐 15점 받았다. 기가 팍 꺾여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애들한테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말을 한다 뭐 한다. 말도 못 합니다. 옛날에는 80점 받으면 어떡해? 가문에 네 같은 놈이 처음 봤다. 점수가 80점 먹고 다른 아들 다 100점 받는데 막 나무라고 이런 사람이 엄마가 갑자기 애한테 뭐야? 착해지는 거야. 애는 8점 받는데 엄마는 몇 점 받았다? 15점. 자바다에 25점 1 받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책도 그럴 때서 안 찍지 말고 적으세요. 콕 찍어서. 포괄은 그대로 몽땅 이런 뜻이에요. 자, 그이 무슨 말인가 이제 보는 거야. 이전적 승계부터 본다. 우리 갑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을 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팔았다. 그럼 을에게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무슨 취득? 승계취득. 갑의 소유권을 을이 승계받은 거죠. 승계받는데 건물을 매매를 통해서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전부 넘겨가요? 건물의 소유권이 반만 넘어가요? 전부 넘어가죠. 그걸 말한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한다, 설정한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을 하는 거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한다. 그게 이전적 승계가 전부를 넘겨주는데 특정 승계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건물도가 있고 토지도가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팔았어. 3월 1일 날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럼 이행 날짜가 되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로 특정이 되었다. 이게 특정이에요. 건물을 팔기로 콕 찍었죠? 그러면 이행 날짜가 되면 토지나 건물이나 아무거나 넘겨준다. 딱 찍은 그걸 넘겨준다. 딱 찍은 그걸 넘겨줘야 돼. 넘겨주는데 건물을 반만 준다. 전부를 넘겨준다. 전부를 주는데 특정된 것만 전부 준다. 그게 뭐야? 특정 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승계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아버지가 토지도가 있고 건물도가 있고 빚도 한 3억 채무를 짊어진 상태에서 5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에게는 을이라는 자식이 한 명밖에 없더라. 그럼 사망과 동시에 뭐가 될까요?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될 때 좋은 것만 넘어가요? 나쁜 빚도 넘어가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요? 성질을 변하게 넘어가요? 그대로 넘어가. 아버지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면 임차권이 넘어가고 전세권을 가지면 전세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성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성질의 변화는 없다. 그대로 넘어가고 나쁜 것도 넘어가죠. 몽땅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습니다. 등기도 필요해? 필요 없어? 등기도 필요 없어. 상속은 그대로. 그래서 그런 성계를 무슨 성계를 한다? 포괄 성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상속, 포괄 유정,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난주 책에 보면 나올 거예요. 다시 본다. 이전이 무슨 말? 전부를 넘겨주는데 특정된 것만 전부 넘겨주면 특정 성계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대로 몽땅 넘겨주면 포괄 성계인데 포괄 성계는 상속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정 성계는 매매가 대표적인 것이다. 한 개씩만 예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은 아까 우리 많이 봤다. 7시간부터 설정.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전한다. 설정한다 이랬죠. 그래서 아까 갑이 토지 100분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로부터 전세금 1억을 받는 대가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넘겨준 거예요? 소유권을 전부 넘겨주는 거 아니죠. 소유권은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세권자에게는 사용수익권만 넘겨주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사용수익은 할 수 있지만 그 토지를 담보 잡힌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란 말은 전부를 준다, 일부를 준다. 권리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의 일부를 넘겨주는데 그 일부를 넘겨주는 모습이 사용수익권만 넘겨주면 뭐가 설정되고 용익물권이 설정되고 처분권만 넘겨주면 담보물권이 설정된 데 있죠. 용익물권은 뭐가 있더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받아요. 그죠? 뭐가 좀 쌓입니까? 쌓인 느낌이 안 듭니까? 응? 좀 쌓여줘야 돼. 요즘 보니까 벌써 겨울이 오는가 스키장에 인공 눈을 뿌리더라고. 눈을 뿌리는데 햇빛이 쨍쨍하면 그게 쌓여 안 쌓여? 뿌리면 녹고 흠하겠죠? 쌓여줘야 돼. 공부를 하면 쌓여야 돼.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게 조금 쌓이고 또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공부가 좀 쌓이고 그게 조금 쌓여줘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집에 갔는데 오늘 내가 뭐 했지 멍 하고 있으면 정신건강에는 좋겠지만 멍 때리고 있으면 정신건강은 좋지만 수험으로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수험생은 멍 때려야 돼, 고민을 해야 돼. 항상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해도 받아줘야 돼. 머리가 지질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꼽히는 거야. 그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발생. 그 다음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인데 그것도 실망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책을 봅니다. 2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 찾았죠. 동그라미 1번. 권리의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취득이라 합니다. 취득에는 뭐가 있다? 원시 취득이 있고 성계 취득이 있죠. 자, 원시 취득은 처음부터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 한번 쳐볼까?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그것만 줄 치면 되겠네. 건물을 신축했다,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거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내려서 성계취득, 이어받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성계, 동그라미 B번으로 넘어와서 설정적 성계, 줄을 딱 치고. 이전에다 뭐라 하지 그랬지, 아까? 전부를, 설정에다 뭐라 적을까? 일부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전은 전부를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전적 성계 A번 제일 마지막 줄.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 줄을 치고.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그대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간다. 전부를 다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전적 성계를 다시 나누면 특정 성계하고 포괄 성계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 무슨 말이지? 콕 찍어서 아까 토지, 건물 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팔기로 콕 찍었죠. 그럼 100번 이상에 있는 건물만 딱 넘겨주면 돼. 그게 특정성계야. 매매입니다. 매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포괄성계. 포괄이 무슨 말이죠? 또 몽땅 하지 말고 그대로 몽땅 이렇게 해라. 딱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이제 유치원생이야. 그러니까 딱 기억이라면 기억이래야지. 포괄은 뭐라고? 그대로 몽땅. 상속 동안 치고. 그래서 뭐 구권리자의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생겨되는 것, 한꺼번에 생겨된다 이것만 갖고는 조금 어감이 확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대로 몽땅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몽땅. 그 다음 내려서 설정 무슨 말이죠? 설정 일부를 넘겨준다 이랬죠? 소유권을 다 넘겨줘. 소유권 부속품 중에서 2개 또는 1개만 넘겨줘. 사용수익권만 넘겨주면 용의물권이 설정되고 처분권 넘겨주면 담보물권이 설정된 데 있죠?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구권리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신권리자는 그 권리의 제한적인 내용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데 있죠? 제한이란 말이 나왔다. 그지? 아까 소유권은 뭐야? 제한이야? 전면이야? 전면적 지배권이죠.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은 전면적 지배권, 제한적 지배권. 제한적 지배권. 그게 제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사용수익권만 지배하면 그게 용의물권이 설정되었다는 뜻이고 제한적으로 처분권만 지배하면 그게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는 뜻이라니까. 제한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책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제한적인 내용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다 이 말이
그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수익금만 취득할 수도 있고 처분금만 취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에 보니까 소유권이 지상권, 저당권 등 제한무권을 설정할 말 보이죠? 자, 지상권은 뭘 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아까 용익무권이라 안 했나?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을 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뭘 지고 있는 거죠? 뭘 지배하는 거예요? 저당권이죠. 처분권만 지배한다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은행한테 뭘 주는 거예요? 내 아파트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을 맡겨놓는 거야. 그러고 돈을 빌려 쓴다니까?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해? 은행이 그걸 처분할 거 아니야. 맡겨놓은 처분권을 처분해가지고 개매 대금에서 지금 돈을 받아야겠죠. 이제? 그게 담보물권의 기본 구조라니까. 그럼 기본 구조가 딱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다 권리 변경, 뭐 권리 소멸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넘어서 권리 변동의 원인 돼 있다, 그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니까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이런 말이 보이죠? 동안 1번에. 그것도 시험에서 뭐 이게 뭐고 물어보는 시험은 지금 경향에 맞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시험이 그렇게 막 허접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수준 있게 나오죠.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권리 변동이 왜 생겼어요? 법률 행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말한다. 법률 행위를 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해서 이걸 법률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결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만드는 개개의 부속품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를 만드는 개별적 사실이다 해서 이걸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구조가 이렇다. 민법의 구조가. 어떤 민법 문제든 요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죠. 아까 우리 의사표시는 어떤 것이 있었죠? 청약, 성낙 이런 걸 봤다. 그죠? 그러니까 청약과 성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만들었고 그 법률 행위는 성질이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다. 이거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니까 그 결과 뭐가 발생한다? 채권 재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채권 재무도 아까 권리 변동 중에서도 뭡니까? 원시실행 아닙니까? 계약을 맺으니까 없던 채권 재무가 새로 생겼으니까 일종의 권리 변동이죠. 구조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가. 네, 그래서 그 읽어봅시다. 동안에 1번.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단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원인을 말한다.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이라 한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을 구사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일단 요까지만 보시고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 넘어서 법률행위란 말이 보이죠? 법률행위. 자, 의를 봅니다. 법률행위는 줄을 칩니다.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까지 줄을 딱 칩니다. 그거까지만 일단 봅시다. 자, 법률행위를 만드는데 부속이 몇 개? 법률행위를 만드는 구성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의사표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필수 요소고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뭐고 물어보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읽었어요. 되겠죠?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아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죠. 그런데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갑은 매도인은 대금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행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니까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등기를 넘겨받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고, 대금을 취득한 갑은 돈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2번을 내려갑니다.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그리고 그 의사에 따른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사실이 의사표시이므로 줄을 칩니다. 법률행위는, 둘째 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가령 얘가 나와 있죠. 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의돼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이때 팔겠다, 사겠다,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죠?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뭐가 될까? 매매라는 법률행위, 즉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본 그대로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은 뭐냐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뭐다? 단독행위고, 의사표시 두 개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계약입니다. 아까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뭐였죠?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로 만들어지면 그게 뭐다? 계약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단독행위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법률행위 종류에 그런 말이 또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쭉 내려서 단독행위라는 말을 찾았죠. 자, 법률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죠. 그게 뭐였더라?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합의하에 하는 거다. 합의하에 하는 것은 계약이고,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지? 그것이 단독행위다 이 말이야.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한 개 있다는 것은 사람이 몇 명? 한 명이다.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것은 사람이 두 명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사람이 두 명이라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도 두 개지.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아까 저기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전거를 10만 원 받고 팔았다. 그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취소 가능이죠,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 두 달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취소나 추인을 할 때 합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맺은 계약 내 취소한다. 이러면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난 취소에 동의를 못 합니다. 한 대에서 취소가 안 됩니까? 그런 건 없다.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그게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그래서 내려가서 마지막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줄치고 넘어가면 단독행위 종류가 두 개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없는에다 동그라미 치고 없는 단독행위가 중요합니다. 없는 단독행위. 그리고서 밑에 예를 보니까 유언이란 말이 보이죠. 유언 줄을 딱 치고 유언에 대해서 봅니다. 갑이 백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평소에 을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을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3월 1일 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백분지 땅은 을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적고 4월 1일 날 사망을 했고 5월 1일 날 유언의 내용을 을이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언을 할 때, 갑이 유언을 할 때 합의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유언은 일단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유언은 일단 단독행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여기 문제예요. 유언의 효력은 상대방이 유언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됩니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도 당연히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말한다? 상대방이 알 필요가 없다. 이 상대방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존재하더라도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효력이 상대방이 알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당연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처럼 상대방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가 없이 효력이 발생하면 그걸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만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보이죠. 소유권 포기.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볼펜을 쓰다가 실증이 나서 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럼 갑이 뭐 한 거예요? 볼펜의 소유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 쓰레기통에 버릴 때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어 없어? 쓰레기통이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먹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죠. 있더라도 도달될 필요가 없으니까 역시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언할 때 유자에 동그라미 치고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제자에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포기할 때 포자에 동그라미 치고 유제포 이렇게 오늘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 개념이 중요한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잘 챙기시고 그 다음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계약 줄치고 그럼 계약은 우리 많이 봤다 그지? 계약은 몇 개? 의사표시 2개죠. 그래서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이야?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이러면 더 쉽겠죠, 그지? 그러니까 책이 또 어려우면 쉬운 대로 풀이하면 되고 시험에서 계약이 묻고 물어보는 시험은 절대로 안 나오니까 계약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아가는 방법은 꼭 책에 있는 대로 볼 필요는 없겠죠.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물권행위, 채권행위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번, 2번을 머릿속에 꼭 넣고 가셔야 돼. 1번 채권행위 줄치고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의무 부담행위다 돼 있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재무가 발생하니까 계약을 다른 말로 채권을 발생시킨다 해서 채권행위, 재무를 발생시킨다 해서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처분을 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다. 약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처분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매매 계약 맺는 것도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다.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종국적 행위다, 중간적 행위다.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런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랬죠. 자, 기억을 봅니다. 채권행위란 채권 재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쉽죠, 그죠? 채권 재무를 발생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야? 채권행위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권행위고, 신분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신분행위고 이렇게 말을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받고요. 니은은 건너뛰고 띠것 한번 봅시다. 띠것. 이러한 채권행위는 채권 재무에 관해서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거기다 줄치고.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그 두 개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래요? 처분행위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권행위란, 기억, 물권행위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권행위고. 자, 이행을 왜 합니까?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하는 거 아니야. 계약을 왜 맺습니까?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맺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은 채권행위고 이행은 물권행위고. 그렇게. 그 다음에 니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물권행위는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처분행위이며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쭉 가서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처분권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거까지만 보시면 돼.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이행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행할 건 없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거까지만 딱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인과관계 이런 것도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볼 거예요. 원인과 결과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8페이지부터 봅니다. 8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칠판은 그대로 두시고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계속 볼 테니까.